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IQ를 깨워줄 지식 크리에이터 핀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영적인 지혜와 연결된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미래의 부를 위한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약속하건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 요들송,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이미지, 바로 영세 중립국이라는 평화로운 타이틀일 겁니다. 수세기 동안 스위스는 전 세계에 이런 이미지를 팔아왔죠.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며 주변의 거대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조용히 제 갈 길을 가는 작고 평화로운 산골 국가.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스위스의 기적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밀이었죠. 스위스는 군대와 식민지로 이루어진 제국이 아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은행의 금고와 계좌로 만들어진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금고 안 두꺼운 돌과 강철,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의 장벽 뒤에는 전 세계의 왕, 독재자, 거대 기업, 그리고 범죄자들의 금융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13년 제네바 대평의회는 은행가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금융 요새 스위스에 비밀주의라는 씨앗이 바로 이때 심어진 거죠. 시간이 흘러 19세기가 되자 유럽 대륙은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스위스의 이 무거운 명성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1934년에 터집니다. 스위스 연방의회가 고객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은행법을 제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건 그냥 관행에 어긋나는 수준이 아니라 감옥에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된 겁니다. 비밀이 법으로 보호받는 완벽한 금융상품으로 탄생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된 시점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930년대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죠.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달아나던 유대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숨기려 했습니다. 독일의 대기업들 역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죠. 이때 공식적으로는 중립이고 군사적으로 위협적이지도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스위스는 그들에게 완벽한 금고가 되어주었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은 결코 수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철저히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였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음으로써 스위스는 모든 편의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가 악명을 떨치는 동시에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치가 점령국에서 약탈하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금리까지 녹여 만든 피 묻은 황금이 스위스 금고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연합국 정부 역시 비밀 작전 자금을 옮기기 위해 스위스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전쟁의 양편에 있던 기업들은 혼란 속에서도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스위스에 돈을 맡겼습니다. 스위스는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은행들은 전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이 재건에 힘쓰던 시기, 그리고 옛 식민지들이 독립하던 시기에 스위스 계좌라는 전설은 전 세계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에게 스위스 계좌는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분노한 자국민들의 재산 몰수로부터의 안전, 고국에서의 무거운 세금으로부터의 안전, 정부의 감시로부터의 안전. 스위스에 돈이 있다는 것은 그 돈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보이지 않으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취리히, 제네바, 바젤의 은행 금고는 무적의 상징이 되었죠. 하지만 비밀주의는 단순히 부를 보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권력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스위스 은행들은 독재자들의 검은 돈을 숨겨주는 최적의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국민에게서 훔친 수십억 달러를 숨겼고 자이르의 모부투 세세세코, 아이티의 베이비독 디발리에 등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국민이 굶주리는 동안 스위스 계좌에 약탈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동시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들, 은퇴 후를 대비해 비자금을 챙기려는 부패한 정치인들 모두가 알프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권력이 부패하면 스위스는 수수료를 받고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준 셈이죠. 냉전 시대에 이 비밀주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미국의 CIA와 소련의 KGB 모두 비밀 공작 자금을 옮길 중립적인 채널이 필요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완벽한 파트너였죠.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공식 예산에 잡히지 않는 비밀 작전 자금이 되어 조용히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냉전의 주 무대는 베를린, 쿠바, 베트남이었을지 몰라도 그 자금의 상당수는 종종 취리히를 조용히 거쳐갔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르러 스위스 계좌는 대중문화의 클리셔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릴러 영화에는 을의 스위스 계좌를 가진 악당이 등장했죠. 정치인들은 역의 조세 피난처를 맹비난했지만 실제로 그걸 폐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단어는 알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 진실은 스위스 계좌가 단순히 금괴로 가득 찬 금고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호사, 유령회사, 그리고 소유자의 신원을 가리기 위해 고안된 숫자 계좌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방패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비밀에는 반드시 스캔들이 따르는 법. 1990년대부터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유족들이 반세기 전 나치가 약탈해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자산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은행들은 전쟁 중에 이익을 봤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정당한 상속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이라는 브랜드는 갑자기 고결한 가치라기보다는 추악한 공모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압박에 굴복한 스위스 은행들은 결국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그들의 명성에 남은 상처는 깊었습니다. 동시에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각국 정부들은 역의 비밀주의로 인한 막대한 세금 손실의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자들은 취리히의 자산을 숨길 수 있었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 유리 지갑 월급쟁이들은 월급에서 칼같이 세금이 원천 징수됐죠. 이건 일종의 금융 아파르트헤이트였습니다. 대중에게는 투명성을, 엘리트에게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2008년에 찾아왔습니다. 미 법무부가 스위스 최대 은행 중 하나인 UBS를 기소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UBS 은행원들이 어떻게 부유한 미국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을 숨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는지, 심지어 치약 튜브에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수법까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기소라는 강력한 압박 아래 UBS는 수천 명의 고객 명단을 넘기는 데 동의했고
이로써 스위스 비밀주의는 깨지지 않는다는 신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옹성 같던 금고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미국은 해외계좌 납세준 수법, 즉 FATCA를 통해 스위스가 미국인 고객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OECD 협약을 통해 자동 정보 교환을 요구하며 뒤따랐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의 비밀주의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균열이 붕괴를 의미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을 뿐이죠. 가장 똑똑한 돈은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뿐입니다. 단순한 숫자 계좌 대신 부는 이제 훨씬 더 복잡한 역의 구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 파나마의 신탁, 리히텐슈타인의 다층 구조 기업들, 파나마 페이퍼스와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같은 폭로 문건들은 내부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비밀주의는 스위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요. 스위스 은행들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거대한 비밀 금융 네트워크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은 여전했습니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부터 2010년대 유로존 위기까지 모든 글로벌 위기 때마다 돈은 스위스로 몰려들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고 정치 시스템은 안정적이었으며 은행은 여전히 입이 무거웠습니다. 비밀주의 법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라는 명성은 굳건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통화를 팽창시키고 자본 통제를 가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위스는 여전히 철옹성처럼 보였던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은행들은 중립이라는 이미지 위에 불을 쌓았지만 그 중립에는 항상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이었죠. 수수료만 제대로 지급된다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예금이든 받고 어떤 재산이든 관리해 주었습니다. 독재자, 민주주의자, 기업, 스파이, 올리가르히까지 모두가 고객이었습니다. 금고는 돈의 출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충성 대상은 비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뚫리지 않는 스위스 금고의 신화는 빛이 발했을지 모르지만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의 핵심 교훈은 여전히 우리 금융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는 숨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부는 취리히의 바노프 슈트라세 거리에 있는 숫자 계좌에 얌전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여러 겹의 구조물을 통해 전 세계를 흘러다닙니다. 비밀은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되었으며 추적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명확합니다. 엘리트들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보호를 누립니다. 억만장자와 다국적 기업들은 비밀 구조를 이용해 이익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하고 평범한 시민들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동안 조용히 국경을 넘어 돈을 움직입니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정치인, 제재를 받는 올리가르히, 권좌에서 쫓겨난 독재자들, 조사관들은 번번이 그들의 도난당한 재산이 스위스 계좌나 역의 구조 덕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글로벌 부유층에게 비밀은 회복 탄력성이지만 나머지 우리에게 투명성은 의무입니다. 그 비용은 누가 치를까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이 돈을 숨기면 정부는 세수를 잃습니다. 그 부족한 세수는 노동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거나 더 많은 비드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우리가 힘들게 모은 저축의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스위스 금고에서 완성된 금융비밀주의는 단순히 부자들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호사와 역의 계좌를 살 여유가 있는 자들로부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로 부담을 전가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때 나치의 황금이나 독재자의 재산을 보호했던 그 비밀주의가 이제는 공공 시스템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그 무게를 평범한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2009년에 미국이 스위스 비밀주의를 무너뜨렸고 FATCA와 OECD 협약으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더 어두운 진실을 말해줍니다. 게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화했습니다. 역외로, 디지털로, 더 복잡한 형태로 말이죠. 그리고 그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을 갈망한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금융교육이란 이 환상을 꿰뚫어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공정함을 약속하면서도 글로벌 비밀주의가 지속되도록 방치한다면 그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안정성과 중립성을 마케팅할 때 그들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종종 신중함을 통한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세계 엘리트들이 그들의 부를 숨길 때 그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은 바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스위스는 비밀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완성했습니다. 침묵을 상품으로, 중립을 브랜드로, 그리고 비밀주의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융상품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금고는 국제적인 압력에 못 이겨 약간 열렸을지 모르지만 진짜 비밀,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 부가 책임으로부터 숨는 방식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조작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밟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그 답을 찾도록 돕겠습니다.